안녕하세요. 변호사 장혜진입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문제가 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 그리고 두 범죄의 성립 요건, 실제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흔히 발생하는 패턴을 보겠습니다. 온라인에 댓글이나 글을 작성한 뒤 당사자로부터 이 글은 명예훼손이니 고소하겠다 라는 연락을 받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가 제기되었으니 조사에 출석하라 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처음 접하는 형사사건에서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두려움 때문에 급히 합의에 응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즉, 입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야 하는데요.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주관적 평가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법원은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 그리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문맥, 상황, 사회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더라도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표현만으로도 성립합니다. 단순 욕설이 대표적입니다. 두 범죄 모두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1대1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단체방이나 블로그 글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판례는 개별적으로 특정인에게만 전달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전파 가능성을 근거로 공연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보통 가족이나 연인처럼 극히 밀접한 관계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발언이 특정인을 지목한 것임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를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즉, 발언 내용만으로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피해자 특정성을 판단할 때 반드시 이름을 직접 언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발언의 맥락과 주변 사정을 종합했을 때 제3자가 이 말이 누구를 두고 한 것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아이디, 닉네임, 이니셜만 사용했더라도 그 계정을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특정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앞선 요건들을 검토했을 때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면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거나 형사 처벌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상당수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또 벌금은 피해자 보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합의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시라도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적어도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님, 최근에 기억에 남는 수행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 요즘 층간소음이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계속 많아왔습니다. 예컨대 504호 시끄러워서 살 수 없다라는 문구를 엘리베이터의 거울에 부착하는 사례처럼 특정 세대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터넷상에 와이파이를 이용한 층간소음 대처법이라고 돌아다니는 글이 있더라고요.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아파트 와이파이 공유기 이름을 504호 너무
시끄럽다 뭐 이런 것들로 바꿔가지고 가해 세대에 일침을 가해서 경고한다는 내용이에요. 의뢰인께서는 수개월간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런 글을 보시고 와이파이 공유기 이름을 변경하셨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 점을 인정하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일정 금액의 합의는 고려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반복적으로 굉장히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셨고 저는 법리적으로 구성 요건을 다투어 볼 만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께 무리하게 합의에 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한 결과 결국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안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거액의 합의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의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네이버에 리뷰 썼다가 고소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안전하게 리뷰 쓰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리뷰가 안전하려면 일단 비방 목적을 피하고 사실 단정이 아닌 주관적 의견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점은 작성 취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 글은 소비자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되었습니다. 혹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합니다. 라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글을 썼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주관적인 의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해 본 결과 어떠한 점이 불편했다.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았던 점은 어떠한 부분이다. 이처럼 의견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장점과 단점을 함께 쓰는 것입니다. 불만만 적으면 단순한 비방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단점을 적더라도 공격적으로 보이는 표현은 자제해야 합니다. 글 서두에 공익적인 목적이다 라고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내용에서도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려는 의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정중한 표현을 썼더라도 내용 자체가 인격을 훼손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와 함께 리뷰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관련 문제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말이나 글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형사 고소로 이어지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지도 않고 두려움 때문에 무리한 합의에 응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의견 표현에 불과한지,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등 세부적인 요건을 따져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사례처럼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한다면 조기에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리뷰나 후기를 작성할 때에는 감정적인 비난을 자제하고 실제 경험에 근거한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평가를 균형 있게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작성한다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사건의 요건을 정확히 따져본 뒤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같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